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 아마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의사, TV, 가족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단백질 챙기세요. 그래야 근육이 안 빠져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백질을 챙기는데 정작 피로는 늘고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좋아져야 할 단백질이 왜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시작입니다.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구성하며 상처 회복에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장이 강력한 여과기처럼 작동해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노폐물, 즉 요소, 크레아티닌 등을 빠르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그 여과망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단백질 파우더, 닭가슴살, 두유를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매일 섭취합니다. 한 병, 한 잔, 한 조각씩.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더 먹어야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단백질 착각입니다. 신장이 이미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넣으면 남은 필터들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장 조직은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손상됩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는 정보만 듣고 얼마나 먹으면 좋은가 라는 기준은 몰랐던 것이죠. 신장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열도 급격한 이상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소변의 거품이 조금 더 많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때 비로소 신호를 줍니다. 그때는 이미 기능의 3.7-40%가 소실된 후입니다. 이런 현실은 의사로서 늘 안타깝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 조절과 출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에서 고기나 생선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면 신장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 예컨대 콩, 렌틸, 해조류 등은 상대적으로 대사 잔여물이 적어 여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백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착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은 단백질을 더 먹어야 근감소증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의학자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노인에게 고단백은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피로감이 늘고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다리가 잘 붓는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생긴 신장의 피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단백질 습관을 배우는 여정.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합니다. 그 중에서 노폐물만 골라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혈액을 돌려보내는
마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그런데 그 필터, 즉 사구체 글로메룰루스터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머리카락의 1/10보다도 가는 혈관 실타래가 얽혀 있으며 단백질이나 혈구처럼 큰 분자는 통과시키지 않고 노폐물과 수분만 여과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이 정교한 필터가 세월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구체의 벽이 두꺼워지고 미세한 구멍들이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여과율이 감소하고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뇨, 프로테인 우리아라고 부르죠. 눈에 띄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즉,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게 되면 마치 과부하가 걸린 세탁기처럼 되죠. 초기에는 그냥 조금 느려질 뿐이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세탁기의 모터, 즉 신장의 사구체가 타버립니다. 그렇게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단백질 과다 섭취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 위주로 먹어요. 고기, 두유, 프로틴 다 챙깁니다. 하지만 검사표를 보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상승 중입니다. 단백질 많이 드셨죠?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근육이 유지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지켜지셨을지 모르지만 신장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장은 나이에 따라 여과율이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40세를 기준으로 매년 약 1%씩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0세면 이미 30%가 줄어든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면 남은 신장은 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기, 계란, 유제품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동시에 인산, 포스파트, 이 만하,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단백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필터를 지키는 단백질 섭취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 중 1끼는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단백질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낮 시간대, 특히 점심 무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의학계의 흥미로운 논쟁 하나. 노인에게 단백질을 제한하면 근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소화 흡수 능력과 여과 부담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 즉,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신장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조용한 노동자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24시간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단백질을 쏟아붓는 건 그 노동자에게 좀 더 일해라, 더 빨리 돌려라 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필터를 조금이라도 아껴줘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서는 과연 좋은 단백질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그 착각을 풀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오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람마다 좋은 단백질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닭가슴살이 최고라 하고 다른 이는 두부가 순해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좋은 단백질은 단순히 함량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노폐물이 적게 남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즉, 흡수 효율과 잔여 독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과 삶은 콩 100개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지만 닭가슴살은 대사 후 요소와 인산이 많이 생기고 콩은 비교적 적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장의 피로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던 고단백 식단이 60세 이후에는 위장을 무겁게 하고 장내 가스를 유발하죠.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내에서 부패하며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의 해독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좋은 단백질이란 신장뿐 아니라 소화 시스템까지 고려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성 단백질 vs 식물성 단백질의 역와율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양을 섭취했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3개월 만에 사구체 역와율이 평균 9%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양보다 질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균형은 식물성 70%, 동물성 30%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기는 소량이라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법은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혼자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같은 고기라도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섬유질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개별 식물성 식품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서로 보완되는 조합을 통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 플러스 현미, 두부 플러스 미역, 렌틸콩 플러스 통밀빵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완성형에 가깝게 됩니다. 즉, 단백질을 고르기보다 단백질을 조합하라 하는 것이 현대 영양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당신의 단백질은 신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단백질인가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근육을 살리는 동시에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점검해야 할 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그 출처입니다. 좋은 단백질은 신장을 피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볍고 소변이 깨끗해지며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단백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조합의 법칙, 같은 단백질이라도 이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신장 부담이 2배가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인데 왜 누구는 건강해지고 누구는 병원에 가느냐?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조합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닭가슴살을 혼자 구워 먹는 사람과
같은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먹는 사람의 차이. 두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지만 혈액 속 노폐물 수치, 뮤엔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채소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단백질 대사 부산물을 흡착해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반면 단백질을 고기 플ю스 고기식으로 겹쳐 먹는다면 신장은 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밤새 일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 플러스 나트륨, 소금 조합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젓갈류 같은 가공 단백질 식품에는 소금이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신장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첫째, 단백질 분해 후 생성되는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역과해야 하고, 둘째,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모아야 하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사구체의 압력이 가해지며 장기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함정, 단백질, 필파 설탕 조합입니다. 의외로 단백질 음료나 프로틴배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의 미세혈관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혈당까지 자극하는 이중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반면 신장을 보호하는 좋은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플러스 해조류. 미역이나 다심의 풍부한 알긴산은 노폐물 흡착작용이 강해 신장을 편하게 합니다. 둘째,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추 등은 단백질 산화 부산물을 중화시켜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셋째, 단백질 8% 충분한 물. 단백질을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역과 농도가 높아져 신장이 더 강하게 작동해야 하죠.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이라도 채식 위주라면 신장에 안전하다. 이에 대해 일부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반박합니다. 식물성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된다. 결국 총 단백질량과 동반 성분이 핵심이다. 즉, 단백질의 종류보다 함께 먹는 환경, 푸드 매트릭스, 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같은 물이라도 잔에 담기면 평화롭지만 압력솥 안에서는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단독 섭취군과 단백질 벼채소 동시 섭취군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뒤 단백질 단독군의 소변 단백질 수치는 평균 21% 상승한 반면 채소 병행군은 오히려 8%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단백질 대사에 부산물을 중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그 옆에 채소가 있나요? 아니면 김치, 젓갈, 간장으로만 곁들여져 있나요? 신장은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신장을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노년층을 위한 단백질 섭취 루틴, 즉 신장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식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백질은 많이보다 리듬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체중 1kg당 하루 0.81개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0.6, 0.8기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노년 여성이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약 4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닭가슴살 100기 약 23g, 두부 반모가 약 15끼니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계란 하나면 이미 충분한 양이죠. 즉, 단백질은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중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약 2보수기어 30g 정도의 단백질만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이 같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쉬는 날, 즉 프로틴 오프 데이를 주 1회 두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단백질을 최소화하고 신장이 숨 쉴 시간을 주는 거죠. 이런 간헐적 휴식은 역과율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 1회 단백질 제한일을 실천한 노인 환자들의 사구체 손상률이 18%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점심에 채소와 함께 천천히. 아침에는 위산 분비가 적고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 두유, 달걀, 흰자이 적합합니다. 점심은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할 때이므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므로 고단백 식사는 피하고 죽, 채소국, 버섯 등 가벼운 식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한 번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주장과 나누어 먹어야 신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단백질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대사 부산물이 혈중에 오래 머물러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남성, 운동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 200과 프로틴 쉐이크를 챙겨 드셨습니다. 근육은 유지됐지만 1년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3% 감소했습니다. 그분이 식단을 조정하고 단백질을 줄여 점심 위주로 나누자 3개월 만에 피로감이 줄고 소변의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단백질을 줄였는데 몸이 더 가벼워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건강의 증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단백질은 충분히, 그러나 신중히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쉬는 날을 만들고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되 채소와 함께 나누어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신장은 휴식을 얻고 근육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지는 위험한 착각. 두부는 순해서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단백질 착각 1. 두부만 먹으면 괜찮다. 선생님, 저는 고기 안 먹어요. 대신 두부로 단백질 챙깁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가장 안전한 단백질이라 믿습니다. 기름이 없고 순하고 식물성이니까 신장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두부를 과하게 먹는 식습관은 오히려 신장을 천천히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부의 주성분인 대두, 단백질, 소위 프로테인은 식물성이지만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과 인산, 칼륨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미 역과율이 떨어진 노년의 신장은 이 물질들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 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신장은 더 많은 물을 모으죠. 그 결과 소변이 거품처럼 일고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부 착각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저녁에는 두유 한 잔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1.5배 상승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안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단백질의 출처는 식물성이라도 신장은 양을 구분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두부는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적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먹을 때 발생합니다. 두부에는 프린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물질이 분해되면 요산이 생깁니다. 요산이 혈중에 과다하면 통풍뿐 아니라 신장 내 미세결정이 생겨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두부도 하루 100g 전망 이하로 제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두부의 단백질은 식물성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즉, 건강한 신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화로 역과율이 감소한 사람에게는 누적 피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두부는 응고제로 염화 마그네슘, 니가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기까지 더해져 신장의 삼투압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럼 두부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두부만 먹는 습관이지 두부 자체가 아닙니다. 두부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하루 100g갑 이하, 즉 손바닥 크기 반 정도로 제한하세요. 둘째, 같은 식사에 다른 단백질을 중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두부 반 모를 먹는 날엔 계란이나 생선을 생략하는 겁니다. 셋째, 칼륨 배출을 돕는 채소나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세요. 미역국,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유에도 주의하세요. 많은 두유 제품에는 단백질 강화 목적의 분리대 두단백질 ISP이 들어갑니다. 이는 일반 콩보다 농축되어 있어 신장에는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시중 두유의 대부분은 당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혈당까지 동시에 자극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두부나 두유를 먹고 나서 소변이 거품처럼 일거나 발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신장이 잠시 쉬게 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부는 건강식이지만 매일의 단백질 주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착각, 닭가슴살은 기름이 없으니까 신장에도 좋다라는 믿음 뒤에 숨은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단백질 착각 2. 닭가슴살 중심 식단. 요즘 노인분들 중에도 나는 건강하게 먹어요. 닭가슴살 위주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 식단을 본받아 튀김 대신 구운 닭가슴살을 매일 챙겨 드시죠.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니 근육과 체력에 좋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닭가슴살 중심의 식단은 노년 신장에게는 가장 큰 과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100개 떡당 단백질이 약 23g으로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요소 크레아티닌 인산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이 매일 걸러내야 하는 단백질의 그림자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 여과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매일 먹는 노인들은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닭가슴살 플러스 간장 양념, 밥 한 공기의 조합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건강식 한 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2배의 부담을 줍니다. 간장의 나트륨이 사구체에 압력을 주고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여과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밥의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여과망이 점점 새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위주로 식사하는 60세 이상 남성 그룹과 식물성 단백질과 해조류를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6개월 후 신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이 전자에서는 평균 11% 감소, 후자에서는 오히려 5% 향상되었습니다. 닭가슴살이 근육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장은 지치게 한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물론 닭가슴살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단독으로 반복해서 먹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대사부산물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제한하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 생선, 달걀 등으로 바꾸면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닭고기 가공식품입니다. 닭가슴살 소시지, 슬라이스 제품, 프로틴 간식 등은 보존제, 나트륨, 인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이야말로 신장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인산이 과다하면 혈액 내 칼슘이 불균형해지고 결국 신장 결석이나 혈관석 회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도 닭가슴살은 필수 단백질 공급원이다 라는 주장과 노인에게 닭가슴살은 과잉 단백질로 작용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섭니다. 결국 핵심은 신장 여과율에 맞는 개인화 식단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여과율이 90인분과 60인분은 단백질 허용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닭가슴살을 건강식으로 삼기 전에 한 번쯤 내 신장은 이 단백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한 환자분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근육은 좀 생겼는데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해요. 그분은 하루 두 끼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단백질 양을 줄이자 불과 2달 만에 부종이 가라앉고 소변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근육보다 신장이 더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요. 닭가슴살은 근육에는 친구지만 신장에는 과로를 주는 상사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 프로틴 파우더의 숨은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단백질 착각 3. 프로틴 파우더의 함정. 요즘 마트나 약국에 가면 시니어 전용 프로틴, 근육 유지용 단백질 보충제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매일 한 잔으로 10년 젊어지는 근육 건강이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죠. 이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하지만 이 보충제의 실체를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장에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프로틴 파우더의 대부분은 분리단백, 아이솔레이티드 프로틴 형태입니다. 즉, 단백질만 인위적으로 추출해 농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제거된다는 점이죠. 결국 신장에는 완충제 없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필터가 낡은 세탁기에 먼지를 한 움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프로틴 파우더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결과 신장은 다해사 부산물인 요소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버틸 수 있지만 노화로 여과율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게 하루짜리 과로 근무가 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일거나 밤에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미국 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프로틴 보충제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한 사람의 37%가 경도 단백뇨, 미세 단백질 누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피로감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중 제품 대부분에는 단백질 외에 감미료 향료 유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과 신장 모두의 대사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인공감미료 중 일부 아세설팜 K, 수크랄로스가는 신장의 세뇨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여과율 저하를 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만 보충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독소까지 함께 보충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프로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장 보호형 단백질, 보충제, 리널 프렌들리 프로틴도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원료로 분리대두단백이 아닌 가수분해, 유청단백, 하이드롤라이즈드 웨이, 이나 필수 아미노산, 혼합형 EAA 블렌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은 대사 부산물이 적고 흡수율이 완만하여 신장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근육에 좋다는 문구 하나만 보고 일반형 프로틴을 매일 마시며 신장을 혹사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식사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 는 주장과 식사로도 충분히 보충 가능하며 보충제는 오히려 해롭다. 는 의견이 맞섭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동반되어 신장에 완충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TV 광고를 보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며 프로틴 파우더를 하루 2잔씩 마셨습니다. 3개월 만에 피로감이 심해져 검사를 했더니 혈중 요소질소, 미운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높았고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가 보충제를 끊고 식단을 바꾸자 2달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보다 신장이 더 먼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프로틴 파우더는 젊음의 비밀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법일 경우 그것은 신장의 피로를 가속하는 가루약이 될 뿐입니다. 혹시 집에 그런 통이 있다면 오늘 저녁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백질 함량뿐 아니라 첨가물과 단백질 원료 형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위험이 조용히 오랫동안 거의 증상 없이 진행되는지, 신장이 침묵 속에서 보내는
미세한 SOS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몸의 독소를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며 혈압까지 관리하지만 이토록 많은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통증이나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심장이 아프면 통증이 있고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지만 신장은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조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신장은 고통, 신경이 거의 없는 기관입니다. 게다가 몸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해 문제가 생겨도 뇌가 쉽게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망가집니다. 오늘 한 끼의 식습관, 내일의 수면 패턴, 그리고 매일의 단백질 섭취가 1년, 3년, 10년 후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경우입니다. 환자가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에는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고 소변에는 단백뇨가 검출되고 다리는 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피곤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피로감이 바로 신장의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모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1. 소변 거품. 마치 맥주 거품처럼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호, 아침 붓기. 밤사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 얼굴이나 발이 부을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피로감. 산소 운반과 노폐물 제거가 동시에 떨어질 때 오는 전신 피로입니다. 이 3가지가 단순 피로, 나이 탓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신장 손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혈액검사만으로는 늦는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소변검사와 크레아티닌 수치를 함께 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발견조차 늦는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를 하세요. 그게 신장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또 하나, 신장은 체내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즉, 혈당이 오르면 신장 혈관이 상하고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가 곧 신장 관리인 셈이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붓는 게 불편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신부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3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와 고기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지만 거품 소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여과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하지만 식습관을 교정하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자 6개월 후 소변의 단백질 수치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지키면 멈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붓기나 거품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조금 힘들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신장을 회복시킨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단 3일만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단백질 디톡스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회복의 첫걸음, 단백질 디톡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속도를 늦추고 여과율을 개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단백질 디톡스, 피로테인 디톡스입니다.
이건 단식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단백질 대사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식사 전략입니다. 우선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은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남은 질소를 요소로 바꿉니다.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 요소를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2제시 3일만이라도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신장은 그 시간 동안 회복 모드로 들어가 염증 반응이 줄고 여과막이 다시 열릴 여유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디톡스는 3일 루틴으로 구성됩니다. Day 1. Rices Reset. 이날은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모두 제외합니다. 대신 미음, 채소죽, 해조류, 과일,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특히 미역국이나 다시마물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신장이 갑자기 쉬게 되면 피로감이 줄고 소변의 거품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Day 2. 클렌즈. 아침에는 현미죽이나 단호박죽, 점심은 채소볶음과 현미밥, 저녁에는 버섯국이나 연근국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날은 물을 평소보다 3% 더 마시세요. 신장이 노폐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탈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소변이 더 자주, 더 투명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Day 3. 리빌드. 이날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소량 두부 1-3호, 렌틸콩 3스푼 등 다시 섭취합니다. 신장은 이제 다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채소, 해조류, 물을 충분히 곁들이면 신장의 여과율이 약간 향상되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이 3일 루틴을 한 달에 한 번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4에서 1.1로 낮아졌고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딱 3일만 쉬게 해줬는데 몸이 다시 가볍게 움직여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장이 실제로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디톡스는 일시적 처방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이렇게 식사하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보통 한 달에 1-2회, 3일씩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탁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과망을 잠시 쉬게 하면 다음 세탁이 훨씬 깨끗해지죠.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화의학 연구소에서는 저단백 식단을 3일간 유지한 후 신장 염증 표지자인 CRP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 3일의 휴식만으로도 염증이 진정되고 신장세포가 다시 회복할 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나 심한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노년층에서 소변이 거품처럼 일고 피로가 잦다는 초기 증상이 있을 때 3일간의 단백질 디톡스는 신장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당신의 신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쉬어본 적이 있나요? 매일 일만 하던 장기에게 이제 단 3일의 휴가를 선물해 보세요. 그때 몸이 얼마나 가볍게 변하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되살린 사람들의 감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내 몸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라는 주제로
마음의 회복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감정적 전환, 내 몸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 앉아 있을 때 저는 종종 묘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분들.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후회와 혼란, 그리고 슬픔은 의사인 저에게도 늘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들은 늘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보충제를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몸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동안 무심하게 다뤘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5세의 여성으로 평생 남편과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루던 분이었습니다. 늘 나는 멀쩡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많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울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다고. 그분은 이후 식습관을 고치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3개월 후 몸에 붓기가 줄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장이 쉬니까 마음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과로하면 마음도 피로해지고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연결은 명확히 입증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합니다. 즉, 신장의 피로가 정신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역와율이 회복되면 수면의 질과 기분 안정이 함께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학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가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재생은 아니더라도 손상된 세포 일부는 회복한다. 즉, 회복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바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 본능을 갖고 있고 그 본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말을 못하지만 용서는 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몸아,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는 함께 회복하자.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몸은 우리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사랑받을 때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삶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균형표와 신장을 지키는 하루 루틴,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담은 마무리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앤드 실천 제안.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의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을 살리는 단백질이 때로는 신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단백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신장을 고려한 약한 불 조절의 음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냄비가 타고 너무 약하면 음식이 덜 익듯이 단백질도 균형이 생명입니다. 그 균형이 곧 노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합니다. 하루 단백질 균형표. 신장을 위한 식단 기준. 아침 두유 1잔 무가당 플러스 바나나 반개 플러스 삶은 달걀 흰자 1개 점심. 현미밥 반공기 플러스 두부 1사모 플러스 채소 3가지. 플러스 미역국 저녁 버섯죽 또는 야채죽 플러스 김치 1쪽. 물 1컵 보충제나 닭가슴살은 주 2회 이하로 제한 하루 1.2리터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기. 이 루틴을 실천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잠이 깊고 거품 소변도 사라졌어요. 그분이 바꾼 건 단 한 가지, 단백질의 리듬 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신장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여과율은 다시 서서히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 졸림이 줄고 수면이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내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먹은 한 끼가 내일의 신장을 만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식습관은 약보다 강력하고 단백질 조절은 가장 확실한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단백질은 적이 아니라 현명한 동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동반자를 지혜롭게 대하면 신장은 다시 고요하게 묵묵히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꼭 전해주세요. 단백질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단백질을 바로잡는 하루. 그것이 내 몸의 새 출발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